개화 결실 과정에서는 여기 잎자루가 우리 그 대추에서는 일반 대추 같은 경우에는 잎자루에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비대하게 되는데요. 왕대추 같은 경우에는 잎자루가 계속해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비료를 많이 준 과원에서는 잎자루가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잎자루도 이렇게 잎줄기도 적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잎줄기는 첫 번째 그 잎줄기, 그러니까 1차에 발생되는 잎줄기는 결실을 시키지 않고 제거를 해주고요. 2차나 3차에 결실을 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2차 잎줄기에 결실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2차 잎줄기에서도 이 기부 부분은 그 잎들이 작고 그 이후에도 신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낙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크고 좋은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과일을 매달아야 되고요. 이 부위에 과일이 매달렸을 때 이 잎줄기를 적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한 잎줄기에 20개 이상의 열매도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중순에 과실이 전체적으로 쭈글거리면서 낙과하는 그 후기 낙과가 농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생을 하였는데요. 거기에는 그 어떤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그 8월 하순경에 발생한 그 기상 조건, 강우와 일조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나무가 키울 수 있는 그 착과량 이상의 과다 착과가 된 부분이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 전년도 그 저장양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올 1월달 2021년도 1월에 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강추위 속에서도 대추나무가 동해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강추위로 인한 그 양분의 소모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었고 그 개화 및 그 신초 발생 및 개화 착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래도 기상 환경이 양호해서 착과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까지도 그 저장 양분을 다시 나무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이 착과량이 계속 많아진 상태로 이어왔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보면은 그 농가별로 나무의 그 수채 관리가 잘 된 농가인 경우에는 그런 후기 낙과 부분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의 수채 관리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 기상 환경이 8월에 기상 환경이 같이 안 좋았지만 거기에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양분이 수채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기 낙과가 미미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농구에서는 낙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잎줄기에 열매들이 달렸는데 그 열매가 달린 그 잎이 열매의 무게 또는 다른 잎에 의해서 가려진 경우 그 경우에만 낙과가 됐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채 관리에 의해서 이런 기상 환경이 나쁜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왕대추 밀식 재배에서 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하순부터 새순이 발생을 해서 5월 하순 정도가 되면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때 5월 하순에서 6월 초에 주로 이제 순 관리, 순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초에 같은 경우에는 신초 한 50cm 정도 자랐을 때 50cm 정도에서 적심을 하게 되면 신초의 그 격가지가 4개 내지 5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육지 말고도 많은 잎줄기들이 이 신초 기부 부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잎줄기, 그러니까 1차 잎줄기죠. 1차 잎줄기는 1년차, 2년차에는 쓸 수가 있지만 3년차부터는 1차 잎줄기에서 발생되는 수확되는 과실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1차 잎줄기는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에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1차 잎줄기를 제거하고 발육지는 한 50cm 정도에서 적심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왕대추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낙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낙과는 거의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근본적인 원인은 왕대추가 정상적인 그 수정을 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왕대추도 그런 중복 수정, 그러니까 한 번은 극핵하고 한 번은 그 난핵하고 이렇게 중복 수정이 이루어져서 배와 배유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 부분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 배가 또는 배유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왕대추의 씨앗을 이렇게 잘라보면 대부분의 종자 껍질만 있고 나머지 핵이 자라는 부위에는 거의 핵이 없거나 또는 흔적만 있고 대부분 핵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왕대추가 낙과할 수 있는 유전적인 근본 소인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인한 동화작물이 적을 때 그래서 전년도에 후기 낙과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또한 세 번째, 토양이 과습하여 뿌리의 호흡이 억제되고 뿌리 활력이 부족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주로 7, 8월 때 고온기에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기 때 낙과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토양의 과습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비량이 많아서 가지가 영양성장이 지나치게 왕성할 때 낙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대추를 재배할 때는 시비량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방지 대책으로서는 배화 시기에 동일한 수분 품종을 혼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부여 같은 경우에 그 단일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벌을 이용한 또는 수분 또는 수정 그 부분이 자료상에는 더 많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벌을 넣거나 안 넣거나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 질소비료를 많이 넣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본모를 피하고 그 밀식에 의한 그 일조 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정리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온기에 그 과일 표면에 그 일소 피해를 받아서 낙과하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과한 사진 열매들을 저희가 배양을 해봐도 병원군은 배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온기에 하우스 온도를 재봤을 때 40도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습도도 100% 이상 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측창만 개폐해서는 그 온도와 습도를 적정 환경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곡구 천창을 반드시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요. 환풍기 등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그 습도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대추에서 또 자주 발생하는 것이 마그네슘 결핍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당도 과실들, 포도도 그렇고 우리가 고당도 과일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당도 과실들은 마그네슘 요구량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왕대추도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작목이고요. 마그네슘 결핍은 주로 뿌리의 활성 저하 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할 때 이렇게 흡지 발생 또는 잡초 방지를 위해서 멀칭을 하게 되는데요. 멀칭을 한 상태에서 어떤 그 관수량을 과다하게 준다거나 또는 그 기상 환경이 나빠서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때는 멀칭 속에 있는 그 토양 수분이 빠지지 못해서 과습하게 되고 그로 인한 뿌리 활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활력 저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가리 비료의 과다 사용이 또 마그네슘 결핍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비료의 그 양이온 비료의 대표적인 것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료가 양이온인데, 그 양이온 중에 가리 비료가 가장 흡수력이 좋죠. 같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리 비료의 과다 사용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흡수 저하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가리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부족한 마그네슘을 비료로 줄 때에는 가리 비료와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대수초에서 또 발생하는 것이 스펀지 현상이라고 해서 과일 꼭지 부분 그쪽이 쭈그러들거나 또는 스펀지처럼 말랑거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스펀지 증상은 나무의 수세가 너무 강했을 때, 배수가 불량했을 때, 또 세포 분열이 일찍 정지됐을 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칼슘의 흡수, 칼슘의 비료의 칼슘 비료의 과일로의 이동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화 전부터 세포 분열기 또는 그 비대기와 또 후기, 성숙기까지 이 칼슘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 이런 스펀지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나무의 수세를 조절해서 너무 영양생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 분량이 가장 이런 칼슘 흡수 또는 마그네슘 이런 양이온들에 대한 흡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배수 분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추 재배의 그 영양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추 재배에 있어서는 밑거름을 과다하게 안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밑거름은 유기물 공급, 토양의 그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기물 공급과 우리가 석회 또는 칼슘 그것을 줄 때에는 칼슘의 공급보다는 토양에 주는 그 석회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산도를 조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토양 산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액비와 그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NPK, 질소, 인산, 가리가 되겠죠. 질소, 인산, 가리는 우리가 이제 밑거름으로 주었을 때 준 양 이후 밑거름으로 충분한 양을 줬을 경우에는 개와 착과기까지 줄 필요가 없고요. 결실이 확인된 다음에 비대기 때 여러 번 나눠서 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월 한 중순부터가 되겠죠. 7월 중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되겠는데 그때까지 보통 열흘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칼슘과 붕소 또는 마그네슘을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띄고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과 붕소 같은 경우에는 개화 전에 반드시 주는 게 필요하고요. 착과 후에 칼슘과 붕소를 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대기 때 하고 착색기 때도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 발화 전에 제가 이제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마그네슘을 저희가 고토석회나 그런 밑거름으로 많이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밑거름으로도 주는데요. 우리 발화기 때 그런 비료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기 때나 발화 전에 수용성 마그네슘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과 후에 비대기 때 나누어서 한 2번, 3번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줄 때 보통 동당 한 3, 4kg 정도 그 정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NPK도 줄 때도 양에 따라 4, 5kg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한 1100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기 때는 물 줄 때마다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주고 밑거름으로서는 이런 비료들을 필요한 최소한 양만 주고 주로 추비 때 줌으로써
비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염류 집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